또 매각 자금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도 조금 더 굴려볼까 하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과 ETF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에 자산 증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과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꺾이게 될지, 자산 증식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조문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던 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네,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전체 수신 1,787조 6,178억 원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 요구 불예금 비중은 29.8%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국면이던 2020년에서 2022년 40%를 웃돌던 비중이 약 5년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지난 1월 은행 수신은 전월 대비 50조 8천억 원 급감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한 달 새 91조 9천억 원 불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주식형 펀드에 37조 원,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에 33조 원이 유입되며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의 이동이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12일 기준 765조 2,543억 원으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입을 통한 자산 확장이 둔화되면서 자금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예전에는 사람들 모이면 연예인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2명 이상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란 쇼크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이 사용액이 1.3조 증가했다 이러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포모 나만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못 사셨던 분들이 저희는 3월 2일 날 장이 쉬었잖아요. 3월 3일 날 장이 열리고 4일까지 이틀간 한 18% 빠지면서 사실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3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거든요. 요때가 또 저점 매수다. 매라고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나오는 증권사의 영업이익 올해 추산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조였다가 150이었다가 지금 170조가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한 자금이 또 들어가는데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자라면 이제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가는 이 비투가 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증권사들의 이 위탁매매 미수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도 사실 최근에 좀 늘고 있어서 이 비투의 또 반면에는 또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약간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게 빚을 지고 일어나는 손실이라는 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이후에 저희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계좌 수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그리고 1인당 계좌가 거의 2개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는 저변도 예전보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제가 좀 해보니까 저는 한 2단계 점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6월에 신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지도 굉장히 부진하다가 신정부 들어와서 처음 했던 게 뭐 상법 개정하겠다,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점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간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미국의 AI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타 있는 그런 형국이 연출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작년 한 10월부터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추동하는 두 가지 힘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이 예전으로 비교하면 2005년에서 2007년 정말 증권업 호황기하고 유사하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003년 500선 수준에서 2007년 10월 2000선을 돌파하며 5년 동안 4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적립식 펀드 열풍과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에서 증권으로 1차 머니무브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증권사 PBR은 최고 2.6배까지 불어났는데요.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ETF가 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174조 원이던 ETF 순자산 총액은 이달 4일 기준 356조 원으로 2배 이상 불었고, ETF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투자계좌 도입과 발행어음 신규 인가로 과거 CMA에 버금가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었던 건 2001년에 중국이 WTO 들어오잖아요. 네. 그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성장세보다 이 신흥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시장을 좀 눈을 돌려보자. 그래서 이런 신흥국 펀드들이 나오면서 브릭스 펀드나 중국 펀드들이 나오면서 2007년의 장세는 이 펀드 열풍으로 돌아갔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엄청나게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죠. 유동성 장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동성 장세,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이 매수에 굉장히 많이 나서는 그런 장세였던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장세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더군다나 여기 상법 개정이 지금 3차 상법 개정까지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맞춰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30% 초반대였던 게 지금 40%가 될 만큼 이 반도체의 굉장한 강한 사이클, 결국 이것들이 이전에 2021년의 유동성 장세라든가 2007년에 단순히 중국과 브릭스 중심의 펀드 장세와는 굉장히 다른 조금 더 구조적인 모멘텀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2005년에서 2007년 그리고 2021년 이럴 때 부동산하고 증시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부동산이 무섭게 완전히 이렇게 상승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한 거를 알고 일찌감치 이제 부동산을 정리해서 한 2006년, 5년부터 그 큰 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펀드 위주로 이제 들어갔었죠. 주식과 부동산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시기가 2007년의 시점이었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일어나면서 주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손실을 크게 봤고요. 그다음에 2021년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라 부동산으로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규제가 좀 더 촘촘하지 않았고 대출금리가 무엇보다 낮았죠. 주담보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의 1%대니까 이거 대출해서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또 지금 주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굉장히 어떤 포모를 느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부동산에서 벌었던 자산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양도세 규제 완화에다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보유세 규제까지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진 사람들은 처분을 하고, 자산관리센터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액의 자산가들은 일찌감치 부동산을 정리하고 금과 그다음에 우량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연초에 많이들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머니무브, 이재명 대통령의 탈부동산 메시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까지 팔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파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집 팔아라 아니면 너 그 이 고위 관료 못해라고 했을 때 고위 관료 안 할래라고 그냥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남 쪽에 계신 자산가 분이랑 최근에 몇 번 얘기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그 미디어가 곧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동일한 말도 누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캐릭터를 가지신 정치인이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굉장히 센 정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이게 그 집 판 돈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걸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 있었던 자금이 있는데 굉장히 비생산적이다. 이걸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보내겠다라는 게 한 축이고, 자금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걸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 하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고, 대기업의 중심으로 흐르던 자금들을 좀 더 벤처 그리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런 테마들과 굉장히 어울리는 자본시장 쪽의 작은 흐름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것이 아마 또 기사화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굉장히 상징적인 무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치어리딩하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방식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금도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개인의 자산을 움직인다는 게 우린 개인으로 바라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판단이잖아요. 네. 코스피가 막 6천 넘으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코스닥 지금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체인지 한다라고 하니까 밸류업 관련된 펀드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을 판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종목이 막 널뛰기 장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ETF나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준다면 사실 주식 초보자들은 개별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운영해줘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얻어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보면 5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란 말이죠. 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중과세율은 1세대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1세대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시기인데요.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매물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강남 3구하고 용산 이쪽은 5월 9일까지 하여간 계약을 하고 4개월 후에 완전히 양도를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6개월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10억의 이익이 났을 때 내가 원래 한 6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양도세 유예가 이제 폐지되게 되면 3억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남는 수익이 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2만 건 정도 서울에 그 정도 늘어났는데, 매수자는 이게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걸로 매수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라 사실 거래는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에는 한 20% 정도, 요 정도 15%에서 20% 정도 구매물이 나온다면 강북은 오히려 좀 더 급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강남과 강북을 가지고 있다면 강북을 먼저 처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은 한 30% 이하로 떨어진 가격들의 구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의 이익이 남았으면 2억을 공제하고 계산에 들어갔는데 2억 공제가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양도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주택자에게는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20억 원의 차익을 내면서 팔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7억 1,823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되는데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13억 5,568만 원을 내야 하고 3주택자가 부담할 때는 양도세는 15억 7,540만 원에 달합니다.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기본세율 기준 양도세는 3억 원대, 2주택은 6억 원대, 3주택은 7억 원대인데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더하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야, 이거 세긴 세네요. 세요. 이 기간을 근데 내가 길게 보고 또 이 제도가 이제 또 언젠가 다시 도입이 된다라는 걸 보고 이제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금에 연연하지 않고 아주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이걸 초월한 그러한 자산가들은 그냥 자식한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기 가는 거죠. 세 놓고. 이걸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매물들은 아마 한강벨트 라인일 거예요. 이건 어쨌든 명품은 간다. 언제든 다시 오른다. 다시 사기 어려우니 끝까지 버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넷째 주 0.31%로 고점을 찍은 뒤 5주 내내 오름폭이 꺾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데다 향후 보유세 개편 시 세금이 불어날 것을 우려한 고가 1주택자들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상급지 집값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고가 주택들은 이제 좀 디스카운트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강북 쪽에 있는 15억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속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해서 살 수 있는 최대의 대상들이 15억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무주택자들의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수 심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강북은 약간 반등하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전에보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긴 했는데 지역별 편차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선거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나올지에 따라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그냥 중과를 맞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틸지 아니면 보유세가 너무 세니까 결국은 물량을 내놓게 될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눈치 게임일 것 같고요. 저희 5월 9일 이전에 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 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사실은 3월 정도가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실 분들은 아마 3월에 액션을 다 취하실 것 같고요. 4월, 5월 중에는 사실은 저는 큰 액션이 없이 눈치 게임을 하다가 결국 선거 이후에 보유세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5월 9일 이후로 뭔가 시장에서 실제로 그 후로도 이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이제 꺾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문제 의식도 드러냈잖아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 같은 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등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기준 자체도 좀 낮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조세 회피 수단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몰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비아파트인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매매로서의 인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를 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게 되면 요거야말로 조금 전월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반대의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주면 2주택자가 돼버려요. 나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연금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2주택이 돼버리면 이걸 쉽게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은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내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민간임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고요. 이런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하는 주택의 유형들 중에 비아파트가 80%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때 약간 이 사람들이 퇴로를 좀 만들어 놓고 서서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것들을 폐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약간 선별적으로 좀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이 축소되고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싼 주택에 대한 공급, 그걸 이제 LH 같은 것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의 이 전월세, 특히 빌라나 비아파트의 전월세들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최근에 LH 자체도 지금 그렇게 재무 구조가 탄탄한 편이 아니어서 이런 쪽에는 결국은 재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물량이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도심권에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좀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생각한 것도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죠. 막 그 수도권에도 뭐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을 내놓게 먼저 하고 민간임대도 약간 투기처럼 산 사람들의 물건들을 내놔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의 효과가 있겠죠. 이게 거래가 체결이 된다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나왔자 아까 살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재건축도 좀 해주면 빨리 되지 않아요? 재건축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재건축 조건들을 많이 완화해 줬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왜냐면 분양가를 너무 높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를 낮게 하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또 유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공사 모집 공고를 내도 아무도 입찰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으로 쏠렸던 돈을 금융 쪽, 증시 쪽으로 좀 돌리자. 이게 이제 이재명 표 머니 무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기존의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흐르던 자금들이 일정 부분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흐름의 전환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좀 저는 드는 생각이 저희는 주식은 없어도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집은 없으면 살 수 없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근원적인 수요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걱정인 건 우리나라 자본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전 이번에 사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본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팍 떨어질 때마다 역시 한국 시장은 안 돼. 한국 시장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AI라고 하는 것이 차세대 산업이고 이것의 테마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자본시장도 닫혀 있고 사실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은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은 안 돼라고 했을 때 이제 부동산이 아니면 어디 가지? 그러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단 이쪽으로 머니 무브하는 데는 1차적으로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너도나 130조고 계좌수가 1억 개니까 그랬는데 이게 왔는데 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정말 안전해. 여기서 나는 어떤 평생 내가 여기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신뢰를 쌓는 정책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려고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반포에 막 고액의 막 50억 이런 것들을 샀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30대에 그 금융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코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듯이 뭐 일정 정도 수익을 확보해서 안전한 또 이제 안전하다라면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지역에 주택으로 좀 이동을 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상업용 시장이 과거 대비 공실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또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네. 국내 증시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고민이 가장 커요. 올해는 상승분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가 될 것인가가 저는 나머지의 굉장히 큰 부분을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고 유가 상승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발생해서 오래 가고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옮겨 붙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미국의 금리 패스가 바뀌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영란은행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 내릴 거라고 봤다가 이제 올릴 거라는 기대로 바뀌고 이런 게 만약에 페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또 굉장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 조정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시장 조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전쟁이라는 팩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세대 간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앵커님 세대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같이 자산이 성장하는 느낌으로 아마 부동산을 가지셨을 세대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 관점에서는 사실 부동산 특히 서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의 부동산 너무 가지고 싶은데 사실 들어가기에는 액수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세대 간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조금 본인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주식 그렇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될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저는 그건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후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저희 때보다는 개인적으로 임금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지금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비싼 에셋을 부동산이라는 에셋이 있는데 그걸 팔려고 할 때 저희 다음 세대가 그걸 아마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역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 같은 게 큰 크래시가 없이 가려면 결국은 한 번은 정리가 조금 되는 과정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더 큰 흐름에서 이 자본시장으로서의 자금 이동 같은 걸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뭐 잠재 성장률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생산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자금이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랜딩이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꼬꾸라졌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PF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서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데 건설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PF 금융시장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되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처분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좀 미치는 충격이 약하지만 주식을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서 했을 때 반대매매 들어갔을 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좀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이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자산 양극화가 최근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산 양극화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경착륙을 조금 시키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 증식의 기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만큼 나쁠까?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하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자산 양극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국민들 중에 한 국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가지는 사실 경제적인 해악 이상의 해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 자산이 조금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조금 잘 조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강벨트의 아파트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비부동산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황금성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금 같은 느낌?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으면 시세의 한 20% 이 정도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강뷰가 뒷받침되지 오기 때문에 한강벨트 라인이 비싸겠지만 자산가들은 이 아파트 특히나 이제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꼭 한강벨트 라인 아니어도 내가 잘 찾아보면 상승 여지가 있는 그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자산을 옮겨놓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한 3조 정도가 3조 8천억 정도가 주식을 판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온 정황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제 25년에 한 3조 8천억 정도가 서울주택 매수 자금 중에 주식 채권 매각 자금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쪼이는 방향으로 가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주택자 규제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선거 이후에는 아마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투기용으로 미리 사놓고 거기 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조금 노른자에 있는 곳들에 또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살다가 애 학교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강한 보유세를 할 것 같은 전망들이, 불안한 예감들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막 성급하게 막 그렇게 제도를 할 것 같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은 신속하게, 그다음에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정책 기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수도권에 뭐 착공 5만 호, 분양 뭐 3만 호 이렇게 막 예상대로 막 몇만 호 이렇게 나오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앞으로 예상 물량 말고 당장 입주할 물량에 대한 숫자를 제시해 주는 것이 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되게 많은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머니 무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표는 뭐라고 보세요? 주식시장은 신뢰를, 그다음에 주택시장은 신속한 공급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 때 상승폭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랑 같이 빠질 때 빠지는 폭이 지금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주식에 약간 하방 경직성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특정 일정 부분만 뜨겁고 나머진 차가운 시장이 아닌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 수 있는 시장의 구조로 가는 것. 그러면 그런 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이 아닌 기업들, 내수 기업들, 혹은 꼭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까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미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증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 겁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공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서울은 구조적으로 초과 수요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서울은 사실 수요가 항상 초과하는 지역이니까 공급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면 또 수요가 저는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 사후적인 리턴을 낮추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것들이 사실 정권에 조금 구애받지 않고 정권을 타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조금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다음에 반대 정권 들어오면 또 부동산 갖고 부양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지, 이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산의 배분 차원에서 양쪽 시장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내가 예상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안정. 원래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한 3% 정도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너무 급등을 해서 갑자기 막 2배가 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이러는데, 집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주택시장의 완만한 상승, 이런 시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부동산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흐르는 머니 무브가 우리 자산시장과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선순환을 이끌 자산구조 재편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경제 토크쇼 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